네, 인플레발 긴축 우려가 시장 경계감을 높이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 조용히 또 웃고 있는 쪽이 있죠. 바로 이제 금융주 섹터인데요. 뭐 지난주에도 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은행주 관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대바진 당연히 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수혜가 뭐 직접적으로 오니까 오늘도 뭐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뭐 보험주는 어떤지 또 오늘 보험주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주 뭐 증권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영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왜 은행주는 뭐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뭐 들었고요. 뭐 다른 뭐 보험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이쪽의 영향은 어떨까요? 명목상으로는 사실 은행과 보험의 상승 이유는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인플레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1.69% 정도까지 그쵸.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조금 이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미국물 단기물은 네.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그랬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 이슈라고 이제 페드 쪽에서도 이제 어제 이야기를 좀 했었고, 이게 사실 자동차의 뭐 중고차 가격 그리고 이제 항공이나 숙박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인플레가 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이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페드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일단 다소 이제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장기금리 상승은 상당히 수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과 똑같은 상황이고요. PBR 기준으로도 뭐 0.3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지금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연동되는 게 생명보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드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안으로는 아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금리 기준으로는 2%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용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 지금 임팩트를 주면서 다소 안 좋은 분위기는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2% 이상 넘어가면 다소 좀 불안한 요소로 충분히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시장을 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차가 1%대 아주 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 부터 본다면 생명보험 주가가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연동되면서 상관관계가 9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 내년 초 정도부터 이제 한국의 금리 기준금리도 한 1.25%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뭐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지금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 운용 포트폴리오 중에서 네. 약 60% 가까이가 채권에 투자되고 이자 손익 변동도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금리 상승은 시장과 상관없이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 상승을 야기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장 생각이 궁금해요. 지금 네.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쪽 섹터들이 좀 올라오는 거는 진짜 네. 딱 하나,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이다,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생각은? 방금 전에 뭐 보편적으로 금리는 인상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상당히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좀 보시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아마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올해 9월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업급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게 9월 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학교가 아직 오픈이 40% 정도밖에 미국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고용을 못 하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상당히 당분간 안 좋을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8월 하반기 정도에서 9월 초 정도 되면 미국이 이제 생각하는 접종률이 70% 이상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집단 면역이 생긴다는 기준이 9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9월 정도부터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아마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어머니들이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고용 시점에서 상당히 9월도 중요한 변곡점.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그래서 이제 3분기 말 정도 되면 테이퍼링 이야기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말 4분기 초 정도 되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테이퍼링 시작은 내년 정도, 그리고 금리 상승은 2023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어떤 그 선반영은 주가에 모습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제도 이제 고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플레가 많이 그렇게 됐지만. 그리고 어제 인플레에 대한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항공, 숙박, 그다음에 중고 자동차에 대한 가격 상승, 이런 네. 부분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어떤 발작 증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장기 금리 상승 트렌드는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왜냐하면 경기
경기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친구이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서먹서먹하다가 지금 갑자기 만났어요. 친해지기 전까지 다소의 트러블이 좀 네.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친해지죠. 이제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은 이제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면 구조적인 부채 증가 부담이 이제 생명보험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연동이 당연히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성장주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주는 되게 어려운 불리한 환경이고 거기다가 지금 경기 민감주도 다소 좀 갸우뚱해지거든요.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철강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랐기 때문에 화학도 2분기까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하반기에 이제 어떤 증설이나 여러 가지 뭐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다소 좀 갸우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것이 결국은 내수 중에서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음식료 업종들의 상승세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하락기의 마지막 장세에서는 어쨌든 내수주가 한번 초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통신주도 지금 굉장히 초강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방어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지금 주가를 아웃퍼폼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인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금융주는 좀 더 룸이 많이 남았다 볼 수 있겠고요. 뭐 다소 이제 2%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정말 정상화되면 정말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룸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 들고요. 1분기 생명보험사 합산 순이익도 1조 2,500억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특별배당 수익도 약 3조 8천억 정도도 있고요. 동양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주식 매각 차익이 이번에 발생을 하면서 1분기 상당히 실적이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변액 보증 준비금 부담이 감소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 PBR 0.3배 초반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다소 은행보다는 보험사가 다소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네. 뭐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동행을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2%대 정도 도달한다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용인하는 수준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금융주에서 금리 상승, 특히 장기 금리 상승 혜택을 본다 하면은 이제 은행주랑 뭐 보험주를 딱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증권 쪽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연관관계가 좀 뭐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뭐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증권주는 사실은 악재라고 시장들은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사실은 주식보다는 뭐 채권이나 다른 네. 수요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역의 관계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또 딱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 유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 원자재의 어떤 수준에서 네. 비용의 코스트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과거 그 코스피 레벨을 보면 유가 상승기에 주가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유가 빠지면서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았고 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꼭 이제 그 뭐 증권주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악재다 그리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거래 대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래 대금에 대한 뭐 어떤 예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도 IB라든지 뭐 PF 이런 것들이 여러 복합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 업종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최근에 좀 오르기도 했죠. 다만 이제 금리의 민감도로 본다면 결국은 은행, 뭐 보험 이런 쪽으로 좀 더 민감도가 높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이렇게 떨어지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제 별개로 좀 봐야 됩니다. 금리 하나만 보고 증권 업종을 네. 생각하기보다는 시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생명보험 관련해서 탑픽 종목 어떤 걸로 생각하시나요? 네, 뭐 중소형주들이 뭐 여전히 변동성 크기 때문에 오를 때 좀 더 많이 오를 수는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여전히 뭐 삼성생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지분율이 0.06%에서 10.44%로 이제 올라오면서 개인 최대주 등극을 하면서 결국 고 이건희 회장의 어떤 지배력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에 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약 30조 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현재 그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이 17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저평가된 것은 당연히 하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 상승세가 접어들면 결국은 KICS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그 재무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펀더멘털 상의 우려가 해소되고 중장기 주가 리레이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 배당 성향 같은 경우는 35.7% 정도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DPS가 기준으로서는 3,300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배당 수익률 4%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일단 말씀드렸던 금리 상승에 대한 방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다음 피어 그룹 대비 아웃퍼폼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결국은 지배구조 관련 호재가 삼성생명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예. 삼성물산도 최근에 움직임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서는 사업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뭐 장기적인 부분에서 포석이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는 또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가시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나 나중에 이제 그게 현실화됐을 때 파급력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피어 그룹 대비 가질 수 있는 동사의 어떤 유일한 임팩트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좀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난주에도 이제 은행 쪽을 얘기해 주시면서 BNK 금융지주 수익률도 상당히 좀 좋았었던 모습들이 맞아요.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험사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초반에 서두에 좀 약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워낙 또 등치들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 차원에서는 그렇게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 실적도 잘 나왔고 네. 오늘 탄력도 상당히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한번 은행 쪽에서도 지방은행들 좀 보자 했던 것처럼 보험 쪽에서 좀 작은 보험사 보는 건 좀 어떤가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변동성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막 뻗어 나가는 시장은 사실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영역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반도체를 선택하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물어보면 변동성은 하이닉스가 좀 더 크고 수익률의 어떤 기대감은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올라간다 좀 더 화끈하게 올라가죠. 삼성전자는 좀 덜 빠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개인적인 어떤 포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집중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약간 시장이 뭐라 그럴까 좀 조심해야 되는 뭐 어떤 분위기로 상으로 충분히 느껴질 수 있죠. 체감적으로 이게 작년처럼 뭐 무작위로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아닌 국면에서 조금 그래도 방어적인 포지션을 좀 가져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소 조금은 이제 큰 종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소형주가 단기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임팩트는 다소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 매매 전략 들어보고 바로 이어서 이해수 캐스터 특징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삼성생명은 그냥 뭐 8만 원대 중후반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뭐 11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각 나스닥 선물 주가 지수가 상승폭을 빠르게 지금 축소를 하면서요. 우리 시장도 지금 가파르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1.5% 하락하고 있네요. 외국인도 매도량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고 연기금도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자, 특징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수급 특징주 꼽아봤습니다. 메리츠증권 확인해 보시죠. 이 인플레이션 쇼크에 금리를 조기 인상한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오늘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증권주는 부진한 와중에도 이 메리츠증권에는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 특징적이어서 골라봤는데요. 증권주들 워낙 호실적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투심에는 증권주가 좋을 게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츠증권에는 기관이 무려 25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자, 테마는 금리 인상 골라봤습니다. 오늘 시장은 1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에 반응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금리 인상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은행주, 보험주들의 시장은 중심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슈 종목 DB하이텍입니다. 오늘 6만 1,000원 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정부가 오늘 세액공제가 포함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합니다. 또 21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반도체와 백신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 속 DB하이텍이 주가 출렁였던 이번 주 내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슈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블랙핑크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로제 신드롬 또 하반기 리사가 출격을 하고 블랙핑크도 출격을 한다. 목표가 6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목 중에 오늘 어떤 종목 좀 매매 전략을 듣고 가면 좋을까요? 네, 뭐 시장도 다소 꿀꿀해서 저는 엔터 산업을 오늘 꼽았습니다. 뭐 네, 로제 YG. 생각하거나 뭐 블랙핑크 생각하면 다소 뭐 미소가 좀 지어지는데 그러네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좀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린 거고요. 1분기 실적을 본다면 컨센서스 52억을 대폭 상회하면서 95억 정도를 냈습니다. 저는 뭐 YG엔터뿐만 아니라 뭐 JYP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M은 다소 모르겠지만 지금 뭐 YG엔터나 JYP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부터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업에서 이제 로제나 뭐 트레저의 컴백 합상 95만 장 정도 매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블랙핑크 온라인
콘서트 관련된 28만 명 정도 수준의 순매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MD나 그다음에 드라마 철인 황후 관련된 제작 매출이 17억 정도 GP가 반영이 됐고요. 자회사 YG 플러스가 이제 푸드나 뭐 여러 가지 화장품 등에 대해서 합산 그 80억 정도 적자가 나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면서 1분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냈습니다. 14억 정도 흑자가 됐고요. 보수로 반영하는 YG 인베스트가 지속적으로 실적에 높은 기여를 하면서 1분기에 17억 정도의 이익을 냈습니다. YG 플러스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추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드업이 될 걸로 봅니다. 4개분기 연속으로 QOQ 매출 성장이 됐기 때문에 팬덤에 대한 확신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2022년 컨센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게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 앨범 판매량은 약 170만 장 정도 수준인데 로제 솔로만 이번에 이제 약 50만 장 판매했고요. 하반기 리사 그리고 완전체가 컴백이 된다면 약 300만 장까지 이제 판매고는 올라올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2분기에는 하이브 음반 유통 시작 그리고 하반기에는 위버스 입점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핑크의 위버스 입점 시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팬덤이 좋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위버스 입점을 통해서 2분기 이후 하반기에 상당히 임팩트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드리기 전에 박 차장님은 요 4명 블랙핑크 멤버 중에 누구 팬이십니까? 저는 다 좋아합니다. 한 명만 네. 고르신다면? 고를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